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08년 6월 7일 고요한 새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의 어느 주택가에서 여성의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때 주민 몇 명이 이 소리를 듣긴 했어요. 근데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그저 옆집에서 부부싸움을 하거나 연인끼리 다투는 소리라고만 생각했던 겁니다. 비명이 울린 집 안에서 끔찍한 살인사건이 벌어졌다는 건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는데요. 피해자는 당시 42살이던 여성 강막심 씨. 사건 당일이던 7일 새벽 4시 50분쯤 그녀는 노래방 도우미 일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거실에서 끔찍하게 살해당한 시신으로 발견된 겁니다. 최초 발견자는 강 씨의 동료 A 씨였는데요. 피해자가 다음날 출근을 해야 되는데 말도 없이 결근에다가 연락도 안 돼서 집으로 직접 찾아왔던 겁니다. 딱 밖에서 봤을 때 집안에 불은 켜져 있었어요. 근데 초인종을 아무리 눌러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답답한 마음에 A씨는 현관문을 이렇게 자꾸 당겨보는데 문이 스르르 열립니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선 순간 처참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죠. 일단 시신이 쓰러져 있는 거실 내부는 온통 피바다였습니다. 피해자는 얼굴과 온몸에 날카로운 흉기에 찔린 상처로 뒤덮여 있었고요. 실제 부검 결과 자상이 무려 39군데나 나 있었어요. 게다가 그 상처의 강도가 얼마나 강했는지 칼이 뺨을 관통해서 치아를 손상시켰을 정도입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도 이렇게 참혹한 시신은 처음 봤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한편 안방의 장롱과 서랍장이 모두 열려 있었습니다. 또 내부가 아주 어지럽게 흐트러져 있었고요. 또 피해자의 지갑 속에 있던 현금도 사라졌습니다. 상황을 봤을 땐 강도살인이 추정되죠. 근데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이 흐트러진 안방의 모습이 어쩐지 어색한 겁니다. 겉보기에는 서랍, 옷장 다 열려있고 난잡해요. 그런데 정작 장롱 안의 옷가지들은 가지런한데요. 게다가 아까 현금 가져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정작 피해자 통장과 지갑은 두고 간 현장. 이게 뭔가 일관적이지 않죠. 그래서 베테랑 형사들의 촉에는 이게 강도를 위장한 살인사건이라는 쪽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또 공격을 또 39군데나 이렇게 많이 했다는 건 이전부터 쌓아온 분노를 표출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자, 이제 현장 주변을 살펴보는데 안타깝게도 강 씨의 집 주변에 CCTV가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차량 내 블랙박스로 추적도 힘들었고요. 이러면 용의자를 특정하기 아주 힘든 상황이거든요. 집안에서 지문이나 머리카락 같은 DNA 증거도 전혀 없었고요. 그나마 유일하게 남아있던 건 족적입니다. 이 집의 작은 방 창문이 열려 있었는데 그 아래 침대 쿠션에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족적이 찍혀 있었어요. 게다가 이 족적이 피해자 시신 주변과 또 현관 방향까지 길게 이어져 있었고요. 즉 범인이 작은 방 창문으로 들어와서 이후 공격을 하고 현관으로 도주한 것으로 추정되죠. 이후 경찰은 피해자 주변인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시작합니다. 이게 면식범 중에 범인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그 결과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했죠. 사망한 강 씨에게 B 씨라는 애인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강 씨는요, 7년 전에 이혼을 한 뒤 쭉 20대 아들과 함께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에 아들이 독립을 한 뒤부터 홀로 거주해 오고 있었고요. 근데 그때부터 애인 B 씨가 강 씨의 집에 자주 드나들었대요. 근데 문제는 이 두 사람의 사이가 썩 좋은 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웃들에 따르면 매일같이 고성이 들렸다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날 사건 당일에도 막 비명이 들리니까 아유 저 집 또 시작이네 이렇게 이웃들이 여겼던 겁니다. 그렇게 현재로선 애인 B 씨가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르죠. 거기에 더해 피해자 강 씨의 아들의 증언도 힘을 더했습니다. 21살의 아들 김정균 씨는 유일한 가족이었던 엄마를 잃고 큰 슬픔에 빠져들어 있었습니다. 경찰에 와서 부검을 통해서라도 꼭 엄마를 죽인 범인을 찾아달라고 애원했고요. 그런데 조사를 이어가던 경찰이 의외의 사실을 밝혀냅니다.
바로 피해자 강 씨가 가입한 보험 내역이었어요. 사망하기 1년 전부터 무려 13개의 보험에 가입했더라고요. 한 달에 냈던 보험료만 180만 원이에요. 자, 그렇다면 강 씨가 사망했을 때 수령할 수 있는 보험금이 계산해보니 3억 2천만 원. 꽤 큰 돈입니다. 그 수익자는 모두 아들 김 씨. 물론 부모가 사망하면 그 자식이 보험금을 받는 게 뭐 이상한 일은 아니죠. 하지만 경찰 입장에서는 사건을 좀 다각도로 봐야 하니까 아들 김 씨 또한 용의자로 두고 알리바이를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들 김정균 씨, 그는 사건 전날 저녁부터 친한 친구 3명과 함께 다 같이 자취방에서 술을 먹다가 잠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들 또한 알리바이 입증해 줬고요. 경찰이 이 아들에게 어머니가 13개의 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알고 있었냐? 라고 물었는데 김 씨는 전혀 몰랐다고 대답해요. 역시나 이 아들은 그저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라는 이유로 용의선상에 올려진 거겠죠? 아니요. 알고 보니까요, 피해자 강 씨 모자에게 좀 특별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일단 과거 강 씨가 집안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아들을 보육원에 맡긴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기간이 무려 10년이었죠. 그래도 아들을 잊지 않고 다시 찾아왔는데 시간이 지나 아들이 18살이 됐을 때부터가 모자가 다시 살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그 어머니가 거액의 보험에 가입했던 데도 이유가 있는데요. 평소 강 씨가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해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우리 아들한테 해준 게 없어서 너무 미안해. 만약 나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면 이 보험금이라도 타서 우리 아들이 잘 살 수 있게 해야지. 한 달에 보험금 180만 원을 낸다는 건 이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내기 위해 강 씨가 밤낮 없이 일했다고 해요. 낮에는 십자수 가게에서 일을 했고 밤에는 노래방으로 출근했고요. 그렇게 쉴 새 없이 돈을 벌었고 그걸로 아들 김 씨 대학교 등록금 또 생활비도 충당해 왔습니다. 이런 사연이 있기 때문에 이 강 씨와 아들이 굉장히 더 애틋할 수도 있어요. 근데 경찰들 생각에 혹여 아들이 여전히 원망을 품고 있었던 건 아닐까? 이런 의심을 했던 거예요. 자, 현재까지 그럼 용의자는 2명입니다. 강 씨의 애인 B 씨와 아들 김 씨. B 씨의 알리바이를 좀 확인해 볼까요? 애인 B 씨는 사건 전날 퇴근한 뒤부터 내내 집에 있었다고 진술했어요. 핸드폰 위치 추적해봤고요. 주거지 CCTV 확인해봤죠? 맞아요. 사실이에요. 게다가 집안에서 나타난 족적 역시 B 씨 또는 아들의 것과는 일치하지 않았고요. 이상합니다. 사건은 그렇게 미궁으로 빠져들어요. 그러다가 불행 중 다행으로 이 집의 현관 손잡이에서 새로운 증거가 등장합니다. 그건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소량의 혈흔이었죠. 피가 여기 왜 묻어있지? 어쩌면 범인이 강 씨를 공격하던 와중에 자기도 부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어라? 이건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조사해봤죠. 그랬더니 혈액형은 O형. 아니 근데 여기서 또 난관에 봉착했어요. 용의자 2명인 B 씨와 또 아들 김 씨 모두 O형이 아닙니다. 뭐야 이게 헛다리인가? 그렇다면 제3의 범인이 존재한다는 건데요. 그게 도대체 누구냐고요? 경찰은 모든 수사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증거와 또 그동안의 진술을 다시 찬찬히 뜯어보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러던 중 아들 김 씨 자취방에서 함께 술을 먹고 잠들었다 하는 친구들의 진술을 살펴보게 되거든요. 보니까 이 친구들이 일단 아들 김 씨와 보육원에서 함께 자란 사이들입니다. 또 그들 중에 한 명은 아침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늦게 들어왔다고 말했고요. 그래서 경찰이 그 친구를 다시 소환했어요. 아침에 자취방에 돌아왔을 때 정말 김 씨가 다른 친구들과 함께 자고 있었는지 이걸 확인해 보려고요. 자, 불렀죠? 근데 이 얘가 유독 좀 대답을 회피하고 말을 우물쭈물 더듬는 거예요. 경찰이 이걸 날카롭게 캐치를 했죠. 그래서 강하게 추궁을 합니다. 그러자 하는 말이 그게 아니라요. 사실요. 그 자취방에 한 명이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균이, 그 김정균이 친구가 셋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4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함께 있었지만 지금껏 다른 친구들도 언급하지 않은 또 한 명, 그의 이름은 조경환입니다. 사전에 아들 김씨가 야, 경찰이 물어도 절대 우리 친구 조경환의 이름은 말하지 마라 라고 친구들한테 신신당부했다는 것까지 밝혀져요. 아니, 분명 다 같이 있었는데 왜 조경환만 진술해서 제외한 걸까요? 분명 이유가 있겠죠. 심지어 조 씨는 김 씨와 함께 살고 있던 절친 관계입니다. 더구나 알아보니까 예전에 김 씨의 어머니 강 씨와 한 집에서 살았던 적도 있고요. 경찰은 즉시 조경환, 이 사람을 추적하게 돼요. 근데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하루 뒤인 6월 8일에 갑자기 전라북도 군산으로 호련히 떠났다는 게 확인된 거예요. 추가로 경찰은 조 씨가 살았던 보육원에 가서 신상 정보를 확인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의미심장한 정보가 있었죠. 조 씨의 혈액형이 O형인 겁니다. 자, 앞서 아르바이트하고 아침에 들어왔다던 그 김씨 친구, 그가 말하길 그날 그 조 씨의 오른쪽 손가락에서 밴드를 봤대요. 손을 다쳤다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조 씨가 강력한 용의자로 떠오르면서 경찰은 그를 찾기 위해 보육원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왜냐하면 도주를 하더라도 조 씨가 분명 친구들에게 연락을 할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이죠. 이건 적중했습니다. 그 결과 2008년 6월 26일 조 씨는 군산에서 약 4km 정도 떨어진 한 공중전화 부스에서 경찰에 둘러싸인 채 체포됐어요. 모든 걸 체념해야 하는 순간이었죠. 조 씨는 친구 어머니 강 씨에 대해 자신이 살해를 한 것을 순순히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는 아니에요. 검거된 조 씨가 사건의 반전 내막을 폭로하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살인을 요청한 건 다름 아닌 강 씨의 아들 김정균. 어머니 죽음에 그렇게 애통해하고 제발 범인 밝혀달라던 그 아들 김정균이요. 그는 사실 자신을 위해 어머니가 수많은 보험에 가입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경찰은 모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생각을 한 거죠. 아니, 그 많은 돈 엄마가 죽어야 내 거 되는 거잖아. 그날부터 머릿속에는 온통 돈 생각뿐이었습니다. 얼른 이 보험금을 타서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는 욕망에 휩싸였죠. 아이씨, 그 보험금이 얼마야? 2억. 3억이네, 대박. 김정균은 급기야 살해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절친 조경환을 끌어들여요. 야, 네가 우리 엄마만 죽여주면 보험금 나눠줄게. 사건이 벌어졌던 6월 7일 새벽, 김정균과 친구 조경환은 다른 친구들이 모두 같이 있다가 술에 취해서 골아 떨어지길 기다렸어요. 이후에 두 사람만 몰래 밖으로 나와서 어머니 강 씨의 집으로 향했죠. 아들 김정균은 미리 준비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고요. 작은 방 창문으로 집 안에 진입합니다. 근데 이때까지는 어머니 강 씨가 아직 돌아오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조경환을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에 자기는 다시 밖으로 나가서 차 안에 숨어 대기합니다. 새벽 4시 50분, 어머니가 저쪽에서 집으로 걸어오는 게 보여요. 즉시 몸을 숨기고 친구 조경환에게 전화를 걸어요. 야, 엄마 들어간다. 그리고 살인을 지시했던 겁니다. 하지만 악행은 이게 다가 아니었죠. 조경환이 집안에서 어머니를 무참히 공격하던 그때 아들 김씨가 뭘 하고 있었는 줄 아세요? 집안에선 지금 살인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혹여나 어머니가 도망칠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비해서 현관문을 막고 있었어요. 이게 사람 새끼입니까? 한편 강 씨를 직접 공격한 건 조경환입니다. 그런데 상흔이 34군데나 있을 정도로 과했잖아요. 여기에도 이유가 있었어요. 과거 아들이 이제 친구 조경환도 우리 집에서 함께 살면 안 되냐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처음엔 받아들였죠. 보육원 친구니까 좀 더 보살펴주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머지않아서 시간이 가니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거예요. 결국 얼마 뒤에 이 친구 조경환은 쫓기듯 집에서 나오게 되죠.
근데 이때를 계기로 조경환 역시 그 친구 어머니 강 씨에 대해서 앙심을 품었다고 합니다. 자, 살인이 벌어졌고 직후에 조경환은 허겁지겁 집안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김정균 아들이 아주 냉정해요. 야, 이 새끼야, 그냥 나면 어떡해? 그는 친구를 다시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이 현장이 강도를 당한 것처럼 막 위장해요. 그리고 범행 도구는 인근 뒷산에 묻었고요. 이후 서둘러 자취방으로 돌아가서 지금 친구들이 술에 취해 다 굴러떨어졌잖아요. 그 사이에 태연하게 누워서 잠에 듭니다. 이 친구들 자체가 알리바이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와, 진짜 여기까지 이 자백을 들은 경찰은 안양에 위치한 아들 김정균의 자취방으로 달려갔고 거기서 즉각 그를 검거합니다. 그런데 얘가 아주 뻔뻔해요.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는 겁니다. 증거, 진술 뻔히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심지어 조사 도중에 이들의 또 다른 범행도 드러났거든요. 이 살인사건이 벌어지기 2달 전인 2008년 4월 25일 새벽 4시쯤이었는데 둘은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한 카페에 손님으로 위장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몽키 스패너를 가지고 카페 주인이던 48살의 여성 박 씨를 수차례 내리쳤고 현금 10만 원과 신용카드를 뺏어서 달아났어요. 일각에서는 이걸 두고 이 어머니 강 씨 살인을 두고 예행 연습을 한 게 아니냐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한편 이 조사를 받는 내내 조경환은 벌벌 떨면서 막 경찰에게 잘못했다고 비는 이런 아주 낮은 자세를 보였어요. 근데 아들 김정균은 아주 태연한 냉혹한 자세를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 봤자죠. 다 지금 증거랑 다 있는데. 결국 김정균은 존속 살해 혐의로 조경환과 함께 나란히 무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 하지만 또 항소해요. 2009년 4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이 파기되었고 그렇게 내려진 선고는 사형. 더 무거운 형이 내려진 거죠. 2달 뒤인 2009년 6월 대법원은 김정균과 조경환의 사형 선고를 확정했습니다. 유례없는 통쾌한 판결이었죠. 뒤늦게라도 엄마로서 아들에게 모든 걸 희생하고자 했던 강 씨입니다. 하지만 오로지 돈이라는 욕망에 미쳐서 어머니를 무참히 살해한 폐륜아 아들. 때로는 가족이 남보다 못하다는 말이 있죠. 참 이런 사건을 두고 하는 말 같은데요. 또 이런 물질 만능 풍조가 심해질수록 뭔가 금수저, 흙수저, 사람의 태생을 나누면서 또 부모를 비난하는 태도도 우리 사회에 만연합니다. 근데 살아가면서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가치를 배워가는 게 어쩌면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숙제는 아닐까요?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터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17년 9월 13일 저녁 경남 창원시 마산구 오동동에 있는 아귀찜 골목에 한 남성이 나타납니다. 그는 주점 앞에 기웃거리면서 여기 사장을 찾는 듯 했죠. 주점 여사장은 평소 가게에서 혼자 숙식을 해결했기 때문에 안에 있겠지 싶어서 남성이 조심스레 가게 안쪽 쪽방으로 들어서는데 잠시 후 사장이 그 방바닥에 드러누워 있는 걸 발견해요. 잠든 게 아니었죠. 그녀는 싸늘하게 사망한 채였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을 했고 이 쪽방에서 발견된 시신은 주점 사장이었던 54세의 여성 김경숙 씨였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바라보고 누운 상태로 오른팔은 배 위에 그리고 왼팔은 바닥으로 뻗고 있는 자세였고요. 코와 입 주변을 봤더니 사후에 생긴다는 거품이 있었어요. 또 양손과 발은 까맣게 괴사가 진행된 상태였고요. 이걸로 봐서 사망한 지 좀 시간이 지난 것으로 보였죠. 하지만 폭행이나 공격을 당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또 그렇다고 그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라고 보기에도 좀 문제가 있어요. 사망자 김 씨의 입 안에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것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쑥떡이었죠. 국과수 부검을 해봤는데 식도와 위장에서도 쑥떡이 발견됩니다.
그 외에 독성이나 알코올은 없었고요. 사건 현장에서도 먹다 남은 사과 조각과 또 다른 쑥떡 몇 개가 발견되었는데요. 자, 그럼 이걸로 봤을 때 떡을 먹다가 목에 걸려서 기도폐색 질식사, 이걸 원인으로 분석이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은요, 한동안 마산 쑥떡 사망 사건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이렇게 혼자 떡을 먹다가 고독사 했다라는 거에 너무 안타까워했습니다. 참 허망한 죽음이니까요. 하지만 일부의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사람이 떡을 먹다가 죽을 수 있냐, 선뜻 납득할 수 없다라는 반응인데요. 물론 여러분, 실제로 떡이 목에 걸려서 사망했다는 국내외 사례들은 다소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국과수부검에서 경숙 씨의 사인을 미상으로 남겨놓고 말아요. 이유가 있었는데 행여나 모를 또 다른 죽음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떡을 먹다가 목에 걸렸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사망을 하는 과정에서 이 위장에 있던 내용물이 기도로 역류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었죠. 법의학자들은 무조건 입안에 음식물이 남아있다고 해서 이걸 질식사라고 진단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다른 원인으로 사망을 해도 누워있다 보면 식도 역류라는 게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니까요. 경찰이 그녀의 행적을 조사하게 되는데 시신 발견 엿새 전인 9월 7일 새벽입니다. 이 사건 현장과 같은 골목 금은방 CCTV 속에서 경숙 씨의 마지막 모습이 포착되는데 그녀가 가게 밖으로 나와서 쓰레기를 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들어갔죠? 주전 불이 꺼졌고 이후로 그녀는 모습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마지막 모습인 것으로 추정돼요. 이웃들은 평소에도 혼자 이 주점을 운영하면서 정말 가족 없이 지내던 경숙 씨의 죽음을 다들 안타까워 하셨는데 워낙 그녀가 이 동네에서 평이 좋았다고 합니다. 성실해요. 근데 장사가 잘 되지 않아서 형편은 늘 빠듯해 보였죠. 그렇다 보니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도 좀 다음에 내면 안 되냐 하고 외상을 할 때가 많았고요. 또 이 주점이 저녁 장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과 낮에는 다른 식당에서 서빙 알바를 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정말 밤낮으로 열심히 살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다들 주민들이 기억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사망 이후에 혼자 살던 경숙 씨에게 사실 헤어진 가족이 있고 또 자녀들도 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알고 보니까 그녀는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했고 26살 정도에 결혼을 했던 아주 평범한 주부예요. 하지만 20년 전쯤 남편과의 불화로 인해서 딸과 아들을 남겨둔 채 가출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혼자가 된 경숙 씨는 부산에 있는 한 교회에서 복지사로 일하면서 노인들을 돌봤다고 합니다. 그러던 2007년 중학교 동창 친구가 있는 이 마산, 이 사건이 일어난 오동동으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남편과 이혼을 한 건 아니었고요. 단순한 가출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마산에 오고 나서 7년 후인 2014년에 경숙 씨가 불현듯 남편에게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요구했고요. 그 결과 5천만 원의 위자료가 그 다음 해인 2015년에 지급이 됐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건 2017년. 그러니까 관계도 정리했고 위자료도 받고 나서 불과 2년 만에 김 씨가 이렇게 쓸쓸한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그런데요, 경숙 씨에게는 이혼한 남편과 자녀들 외에도 버젓이 친모와 형제들도 모두 살아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 이 가족들과 다 연을 끊고 홀로 산 건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 어쨌든 이 형제들이 경숙 씨의 죽음을 알게 된 건 경찰을 통해서였죠. 기록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가족들이 부랴부랴 마산으로 향했고 거기서 또 한 번 당황스러운 일을 겪게 됩니다. 경숙 씨의 장례식이 가족 없이 한 친구의 주도하에 치러지고 있던 겁니다. 이 친구라는 사람이 원래 마산에 살던 중학교 동창 김 씨였죠. 그녀는 이 장례식에서 친구의 죽음을 정말 누구보다 슬퍼하고 있었어요. 화장터에선 거의 오열하면서 쓰러졌을 정도니까요. 장례가 다 끝나고 형제들이 아니 가족이 있는데 왜 더 빨리 우리한테 알려주지 않았느냐라고 좀 항의를 하게 되죠. 그러자 돌아온 대답은 경숙이가 그걸 생전에 원치 않았어요 라고 대답을 하는데요. 뭔가 이 집 사연이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어딘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50대의 여성, 평소에 지병도 없고 건강했던 경숙 씨가 어떻게 자신의 죽음을 미리 알고 친구한테 그런 유언 아닌 유언을 남긴 걸까요? 어쨌든 당시의 형제들은 아유 그래도 친구가 있어서 이렇게 장례까지 치러주고 너무 고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장례가 잘 끝나고 나서 이 마산 쑥떡 사망 사건은 그저 잊히는 듯 했죠. 그로부터 다시 2년이 지난 2019년 2월입니다. 사망한 경숙 씨의 친딸 이 씨가 경찰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게 돼요. 숨진 어머니 앞으로 보험이 많이 들어져 있었고 그것 때문에 아직 사건이 수사 중이라는 소식이에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래서 알고 보니까 경숙 씨 앞으로 무려 22개의 사망보험이 들어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수령액이 무려 58억 원에 달했죠. 58억 원이요. 엄청난 금액인데요, 이건. 그러다 보니까 경찰도 이 좀 수상한데? 이거 혹시나 싶어서 변사사건이 아니라 강력사건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는데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생전에 경숙 씨는 굉장히 금전적으로 빠듯한 생활을 했어요. 월 평균 소득은 100만 원 미만, 사망 당시의 통장 잔고를 보니까 겨우 10,000원 정도가 들어있었죠. 그리고 빚이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22개의 보험료로 총액 142만 원을 매달 납부했다?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않죠. 하지만 정말 이상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이 보험의 수익자가 모두 한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는 건데요. 그게 바로 그 경숙 씨의 절친이라고 주장하는 중학교 동창 김 씨였던 거죠. 와, 이건 냄새 납니다. 의심스럽죠. 자, 그러면 김 씨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 걸까요? 조사 결과 실제로 사망한 경숙 씨와 동창인 건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경숙 씨의 그 결혼식 사진을 찾아냈는데 바로 뒤에 서서 사진을 찍을 만큼 가까운 사이였던 것도 맞아요. 경숙 씨가 이제 남편과의 불화로 가출한 뒤에는 친구 김 씨의 어머니가 운영하던 식당에서 알바를 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이 김 씨네 가족과 연을 맺은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경숙 씨가 운영하던 주점 그 상가 건물 보이셨죠? 그것도 친구 어머니 소유였어요. 그래서 주변 상인들도 그 친구 김 씨의 존재를 잘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증언에 따르면 친구 김 씨는 경숙 씨를 마치 좀 아랫사람, 하인 부리듯 행동할 때가 있었다고 해요. 경숙 씨 또한 친구를 사장님이라고 불렀고요. 결국에 이걸 알아보니까 이 주점의 진짜 사장은 김 씨였고 경숙 씨는 대신 가게를 보던 사람일 뿐이었죠. 그렇지만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진짜 어땠냐라는 건 살아있는 김 씨가 얘기해 줄 수 있을 텐데 그 김 씨는 어머 무슨 소리냐, 경숙이는 정말 나랑 친자매 같은 사이다 라고 당당한 모습을 보입니다. 친자매. 여기서 또 하나의 반전이 드러나는데요. 호적 등본을 떼어보니까 경숙 씨가 김 씨, 그러니까 친구 김 씨 어머니에게 성인 입양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이 두 사람이 자매가 맞다는 거죠. 경숙 씨가 입양이 된 시점을 보니까 2016년 4월 14일, 사망 딱 1년 전인데요. 50이 넘은 성인이 버젓이 자기 엄마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의 엄마에게 입양을 간다는 게 결코 흔한 일은 아니죠. 그런데 이 입양 과정도 어딘가 이상합니다. 보통의 부모가 살아계신 상태에서 성인 입양을 할 경우에는 그 친부모의 동의서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숙 씨가 제출한 서류를 보니까 네, 어머니 친필로 서명이 분명 있어요. 그럼 정말로 친어머니는 딸이 입양을 간다는 걸 동의한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 형제들은 반발했죠. 당시 경숙 씨 어머니는 80대의 고령이셨고요. 시력까지 거의 이르셔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예요. 그런데 마침 어느 날 경숙 씨 오빠가 본가에 방문을 했는데 이제 경숙 씨가 안방에서 나오는 걸 목격했습니다. 참고로 경숙 씨가 본가에 논 일은 별로 없었고요. 근데 이때 문제가 뭐냐면 방에서 뒤따라 나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친구 김 씨였던 거죠. 이 두 사람이 우연치 않게 오빠랑 마주치자 아주 당황하는 듯 했어요. 그러면서 급히 자리를 떴는데
추정컨대 아마 이때 경숙 씨와 친구 김 씨가 강제로 어머니의 사인을 받아간 게 아닐까 의심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편 지난 2015년 경숙 씨가 별거 상태였던 남편에게 돌연 이혼 소송을 제기해서 재산을 분할받은 거 기억하시죠? 이 또한 배우의 김 씨가 있었다고 알려졌어요. 그렇게 뭔가 가족과의 관계를 끊고 거의 친구 김 씨에게 귀속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제가 굉장히 모든 걸 의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이 사건에서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거액의 사망보험금이에요. 보험. 경숙 씨는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4년 동안 22개의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했어요. 마지막 보험은 그 어머니한테 입양된 지 2달 후에 든 거였죠. 또 기록을 보니까 22개 보험 중에 어떤 거는 하루 동안에 2개 정도의 보험을 한 번에 가입한 적도 있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보장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 특이점이 있었습니다. 이 보험을 가입한 후에 10년 이내에 사고로 사망했을 때 지급된다는 생명보험이 대다수였던 거예요. 생명보험. 아니 평소에 지병도 없고 나이도 50대면 젊잖아요. 그런데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막 투잡을 뛰고 있던 그녀가 자의로 정말 이 22개의 보험에 들었다?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요, 경숙 씨가 이렇게 보험에 가입하고 얼마 후에 수익자가 전부 친구 김 씨로 바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김 씨는 이거는 경숙이가 100% 자기 의지로 나한테 이름을 돌린 거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 수익자를 변경을 할 때 경숙 씨가 직접 친필 사인을 남긴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친구 김 씨도 함께였다라는 게 확인되죠. 아니 왜 이 돈을 또 친구에게 다 남긴 건지. 자식들도 있잖아요. 경숙 씨는요, 남편에게 두고 온 2 자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애틋한 마음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혼 소송을 할 때 도와줬던 변호사한테도 정말 난 너무 자식들이 보고 싶다라는 말을 자주 했었고요. 또 종종 친언니와 통화를 했는데 그때마다 애들은 잘 있냐라고 안부를 물었었고요. 경숙 씨가 막 주점을 하면서 여러 일을 하면서 악착같이 살았던 것도 나중에 자녀들과 함께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녀가 이 억대의 보험 수익자를 자녀도 아닌 친구 김 씨로 다 지정해뒀다? 자, 그럼 이제 김 씨의 입장을 들어볼까요? 김 씨는 세상에는 원래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다라면서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평소에 오히려 경숙이의 친가족들은 연락도 안 하고 막 지내면서 가족처럼 안 있다가 우리가 이제 더 경숙이를 챙겼고 입양까지 했는데 보험금이 탐나니까 나한테 이러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결코 이 죽음이 타살의 가능성이 없이 경숙 씨가 떡을 먹고 죽은 거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고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의혹이 나오게 돼요. 앞서 숨진 경숙 씨를 최초로 발견했고 경찰에 신고한 남성, 이 앞에 기웃거렸던 그 남성 기억하시죠? 그 사람이 바로 친구 김 씨 여동생의 남편, 김 씨의 제부 최 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두 다 김 씨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김 씨 자매 그리고 제부 최 씨까지 모두 다 보험 설계사 경력이 있었다는 게 밝혀지죠. 이러다 보니까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된 겁니다. 사실 다 필요 없고 이 경숙 씨 죽음이 그럼 정말 떡에 의한 거냐라는 게 중요하겠죠? 정말 쑥떡 때문에 죽은 건지 그 여부를 재확인하면 되는데 당황스럽게도 법적으로 숨진 경숙 씨는 이미 입양이 됐잖아요. 그래서 김 씨 가족이 됐어요. 그래서 진짜 가족들은 부검 감정서나 수사 자료 열람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거절당해요. 황당하죠. 이게 법적인 가족인 김 씨가 발빠르게 자기 외에는 사건 기록을 열람할 수 없게 조치를 취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즉각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고요. 여러분, 현재로서 경숙 씨의 죽음이 타살이라고 증명이 되지 않는 한 변사로 종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포기하지 않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죠.
일각에선 경찰의 초동 수사가 미흡한 점이 있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사망 추정일을 시신 발견 이틀 전인 9월 11일이라고 판단했어요. 그렇게 괴사가 보였는데도 불구하고요. 하지만 고인의 생존 활동은 이미 그보다 앞선 7일 새벽부터 멈춘 상태였죠. 발견 이틀 전에 사망했다기에 부패도 상당했고요. 뿐만 아니라 당시 이 건물 뒤쪽에 CCTV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영상도 확인하지 않았고, 여러분, 사건이 발생하면 증거품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보통 고인의 핸드폰이 됩니다. 그런데 핸드폰을 확보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드러나죠. 미흡한 점이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수사 초기만 해도 경찰은 그냥 이 사건이 아유 이분이 떡을 먹다가 사망하셨구나 라고 치부하면서 모든 게 벌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2022년 3월 16일 수익자인 친구 김 씨는 새마을 금고중앙회를 상대로 1억 5천만 원의 보험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왜 보험금 안 주냐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패소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재판부가 어떻게 말을 했냐면 이 김경숙 씨 죽음이 단순히 사고라고 보기 좀 어렵고 또 이렇게 여러 개의 보험에 비정상적으로 많이 가입해서 사망보장, 그러니까 생명보험을 들었다는 게 너무 이례적이다라고 판단했다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당사자, 수익자 당사자인 김 씨가 보험 설계자 출신인데다가 보험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다라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김 씨는 어떻게 반응했냐? 즉각 대형 로펌을 선임해서 항소를 한 상태고요. 김 씨는 유족들이 지금 보험금을 욕심내서 나를 이렇게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보험금에는 전혀 욕심이 없다고 말하죠. 특히나 경숙 씨 딸은 인터뷰를 통해서 그저 엄마가 어떻게 살아왔고 왜 쓸쓸한 죽음을 맞이했는지 진실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58억 원의 사망보험금, 그 수익자로 지정된 단 한 명의 친구. 과연 이건 목숨과도 맞바꿀 만한 눈물겨운 우정 스토리일까요? 아니면 친구의 탈을 쓴 악마가 설계한 범죄일까요? 부디 고인의 마지막 길에 한치의 억울함도 없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